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입지 따지지 말고 싼 거 사셔야 돼요. 싼 거 사시면 돼요. 고점 대비 싼 거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지금 네.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네. 좀 언제쯤이라 보시는지, 뭐 바닥을 뭐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그래도 없죠. 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뭐 지표라든가 뭐 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기와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시기와 가격을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먼저 시기를 볼까요? 시기는 제가 올해는 넘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단은 올해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수도권은 벌써 30% 빠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작년 4분기 고점 대비해서 수도권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걸 사셔야 될 거예요. 무릎에 산다는 생각이고, 급한 분만. 서울은 그보다 좀 덜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강북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북은 한 20% 이상. 그다음에 마용성이나 뭐 강남 이런 데, 용산 이런 데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빠지면 그래도 뭐 실수요자,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은 사다, 그냥. 뭐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또 보수적으로 보는 분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은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사실 때는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시기하고 가격을 보는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급매물 잘 안 팔립니다. 급매물, 요새는 그것도 나오대. 급매물도 요새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는 고점 대비 30% 빠져 있으면 저는 뭐 사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뭐 지금처럼 협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급매물 어떻게 잡을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붕어 낚시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 앉아서 그 기다리지 말고 여러 군데 그물을 쳐놓듯이 좀 곳곳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내 돈이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 10억에 맞는 거 뭐 그러면 뭐 가령 당산도 있을 수 있고 화곡동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신길동도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 동작 흑석동 이런 데도 뭐 가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 군데 그물 낚시 하듯이 쳐놔야 된다. 그 중에 하나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어쨌든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돈하고 결단력이거든요. 그렇죠. 결단력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저는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바닥에서는 못 삽니다. 그냥 무릎에 산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정급한 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청약할 이름만 있었어요. 선당 후곰이라고 그랬어. 먼저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라. 그게 선당 후곰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선돈 후곰. 돈을 먼저 마련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3개월 안에 이걸 현금할 수 없는 자산이라면 그건 구매력이 포함되지 않아요. 가령 뭐 펀드에 들어있다. 이 펀드에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 20% 30% 못 팔아. 그럼 어떡해? 주식이 마이너스 20% 30%야. 못 파는 거예요. 뭐 이래서 환매해가지고 하려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돈을 마련해 놓고 내가 타이밍을 재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내가 구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이밍을 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백해 무익한 거기 때문에 항상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돈을 준비하고 물건을 알아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될 것 같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뿐. 그래서 제가 이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그죠? 엑셀 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제가 보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진지를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살만한 곳인지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 잡아야 된다. 지금은 단품 요리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고르는 그런 요리를 선택할 때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딱딱 맞춰지지 않아요. 예, 그 펀드 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뭐 그런 전략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투자 전략을 좀 나눠보면 수도권 비즈니스 때 무주택자분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1순위는 청약이죠. 지금 청약은 지금이라도 당첨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싸게 사는 거니까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또 청약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요즘 뭐 통째로 미분양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이 1순위라고 봐요. 네. 그래서 청약을 하실 때 다만 주변 시세를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이제 좀 돌아다니시면은 여기가 웃돈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여쭤보시면은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네.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네. 바카스 있잖아요. 네. 요새 그거 3박스 해봐야 2만 원도 안 해요. 네. 그거 한 박스 갖다 드리면 그거 다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청약을 1순위로 하되 다만 요새는 미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네. 가격과 입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 싸야 된다. 네. 이제 묻지마 청약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약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매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걸 요약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급한 분들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 나는 이 금리 태풍이 더 오래 갈 거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접근하시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건물을 곳곳에 한 20개 정도, 20개 단지 정도 건물을 쳐놔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실체는 옮기려면 구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1주택자는요? 1주택자들은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갈아타기가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책도 보고 어떤 전문가분들이 지금이 갈아타기 좋은 시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다. 원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기 때는 네. 주거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가격이 줄어요. 당연히 불황이니까 과소비보다는 실속 소비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갈아타기하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프리미엄은 네. 여러 논문을 보면요, 프리미엄은 확실히 호황기 때 커져요. 중국에 옛날에 보면은 홍콩 논문인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그 보면 뭐 베이징 올림픽도 뭐 8월 8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 부의 상징인데 그 파다차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층수를 보면은 8층, 18층, 네. 뭐 28층, 뭐 이렇게 쭉 58층 이렇게 뭐 있는데 그 8짜리 붙은 게 호황기 때 비싸고 불황기 때는 이게 차이가 줄여. 일반 나머지 8자 아닌가 하고. 네. 그러니까 호황기 때 주거 프리미엄이 더 심하게 형성이 되니까 지금처럼 불황기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덜 붙은 곳에서 더 붙은 곳으로 이동하기 딱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은 소위 말하면은 상급지보다 중급지나 하급지가 가격이 더 빠졌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그렇죠. 시세를 본다면요. 넘어갈 일 여력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2년 때는 그때는 주로 버블의 핵심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강남으로 옮기기 진짜 좋은 찬스였죠. 지금은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시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네.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상급지로 이동하시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대단지로 가셔야 돼. 왜 그러냐? 대단지는요, 이 불황기에도 그나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포착이 돼요. 그 실거래가에 따라서 나머지 아파트들도 비슷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KB에서 뭐라고 이걸 만들었냐면은 KB 선도 50주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0위에 드는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지수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선행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불황기에 때도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지만 이런 대단지 5천 가구 넘으면 하나는 거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잠실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내가 내 거 싸게 팔더라도 저거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에는 하락기 때는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문제는 이게 소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빠진지 안 빠진지 몰라요. 가치는 빠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없을 테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돈이 좀 모자라서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소규모 뭐 중급 단지를 간다 하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 시세 거래가를 보고 이게 그 판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불황길수록 하락길수록 나홀로 아파트는 내가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동네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24평에서 32평으로 넓힌다. 그건 관계없죠. 어차피 같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는 제 생각에는 내가 내 집을 헐값에 팔고 나머지 집은 비싸게 사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가 있다. 박사님 말씀은 네. 만약에 내가 중급지, 하급지에 있는데 이제 여력이 없어서 못 간 경우는 만약에 내 현금 여력이 있더라도 여기는 지금 많이 빠졌고 여기는 덜 떨어졌는데 일로 넘어가지는 말자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는 상급지나 중급지로 갈아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하급지로 갈아타지는 않죠. 그건 망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하급지로 가요.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소위 말하는 좋은 데로 그렇죠. 살고 싶은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데로 가는 것도 현금 여력이 있어도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 그걸 이제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2년에서 4년 정도 세줬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이 좀 모자라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 흐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 그러니까 우리 버블이 강북이나 수도권에서도 더 심하게 형성이 됐고 그게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 집을 비싸게 팔면 관계없는데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시라.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뭐 좀 어느 정도 다음 장을 보든지 해야 되지 손해보면서 굳이 그렇게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만 실제로 아마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럼 예. 지금 하락기 대비해서 혹시 유의하거나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지금 하락기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출을 풀베팅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박성 투자 같아요. 원래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는 상승기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침체기, 하락기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서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기에는 너무 조금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빚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특히 MZ세대 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더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아니 우리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우리가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등 때밀려 삽니다. 우리가 뭐 사고 싶어요? 기성세대도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 집값 다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MZ세대에 대해서 저는 저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세대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성세대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금융진흥이 뛰어난 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빚은 조금 무서워야 되고 빚은 일종의 이제 부채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빚은 잘만 활용하면요 내 삶의 언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화 옛날에 원앙 소리 보셨죠? 그 소처럼 나를 지지하는 언덕이자 후원자가 되는 거죠, 소가. 근데 이게 잘못 쓰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우스 푸어는 남의 돈 빌려다가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다. 내 돈 내고 내 집 사는 사람은 하우스 푸어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내 돈 내고는 그렇게 될 수 그것도 없죠. 내 돈 내고 집 사는 사람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훨씬 더 기다리면 되죠. 요즘 뭐 존버 얘기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빚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바람 부는 날 계곡에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조마조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실속, 알뜰 소비 쪽에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압니다. 저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좀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지렛대를 길게 쓸 게 아니다. 바위를 들어 올릴 때요, 지렛대를 너무 긴 걸 써버리면은 바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렛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뭐 하루도 안 할 겁니다. 하루도 안 해요. 이번에 8월부터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가 80%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DSR 걸려가지고 저소득 제 생각에 7천, 8천 넘으면은 이게 LTV가 무섭고요. 연봉이 7천, 8천 넘으면은 LTV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 고소득자들이 좀 집을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에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오히려 DSR이 더 무서워가지고 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MZ세대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빚이 좀 우습다는 것도 경험을 해봐서 저는 최근 2, 3년처럼 영끌 비투를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금리 급등과 아마 집값 하락의 어떤 뭐 교훈이랄까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우스푸어 얘기하시면서 내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돈으로 했는 분들이 그렇게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 시기에도 이제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 중에서 그냥 큰 대출 없이 부담되지 않은 세대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샀는 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집값이 마치 이제 지금 분위기는 대세하러 갈까 공포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위로하는 집값은 결국 집값은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봅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명목 가격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버블이 심하게 형성이 되면요. 오랫동안 고통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 판교 후폭풍, 그게 지금보다 더 셌습니다. 그때의 강남에서 고점에 샀던 분들이 원상 회복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용인 수지의 대형 아파트는 15년 정도 걸렸고 상계동도요 한 10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고점에 샀던 분들 한두 명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집 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동에다가 제가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박은갑 박사의 부동산 클리닉 센터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센터가 진짜 있습니다. 있는데 제 문에 딱 들어오면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꼭 질문해 주길 바랬는데 제가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분들?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진짜 명언을 하셨어요.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견디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 고통이 극복이 됩니까?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안 보면 돼요. 이게 불교에서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팔식 8가지 인식작용인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안식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안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그 앱 있잖아요. 싹 다 지워. 그리고 동네를 지나갈 때 중개업소도 쳐다보지도 마. 안 보면 열이 안 받는 그렇게 거예요. 한 10년 지나 있으면 아니 10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짧을 수도 있단 다시 말이에요. 이제 원점 돌아오고 또 다시 할 오는 거죠. 테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럴 수 있죠. 아는 것은 힘이다. 모르는 것은 약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은 힘이다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모르는 것은 약이다는 것은 정보예요. 가격은 정보거든요. 가격은 때로는 악마예요.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안 보는 게 이게 마음의 평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파트 시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격으로부터 멀리하라. 그게 일단 방법이고요. 고통 극복하는 게 아니다. 견디는 거다. 너무 좋은 그다음에 말씀이고. 하나 꼭 드리면은 제가 내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하우스푸어가 없고 또 그에 따른 시세에 덜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돈으로 집 사는 것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대출을 줄이면 대출 되잖아요.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면은 훨씬 더 이 빙하기를 네.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 보고 대출을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랬더만 지난번에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 아니 미국은 말이야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10에서 20% 내서 대출을 그 정도 이제 내 돈만 있으면은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것도 오를 때 배팅을 해야 되지 내릴 때 배팅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역발상도요. 그것도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신세 망친단 말이에요. 역발상 잘못하면은. 네네. 그런데 항상 그래서 보실 때 이거를 지금이 대출을 낼 때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실속 소비를 할 건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4, 5년 떨어진다. 저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이거든요. 그게. 그거 뭐 틀리면 어떡할 거야. 원래 그게 일종의 선정적이고 이렇게 막 화끈하게 얘기하면 좋지. 나를 따르다. 이런 요새 같은 이 팬덤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중심초가 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는 멋있지. 저 같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약간 회의주의자들은 항상 환호를 별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팬덤을 따라갔다 망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생각의 힘을 기르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누구 말을 믿고 100%를 말을 믿고 그렇게 쫓아가요. 그거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바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게 딱 답이 나올 것 같죠? 쉽게 안 나오죠. 썸네일만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지? 답이 영상 안 보면 나와요. 답은 잘 안 나와. 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왜 아직까지 은행에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답은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MZ세대 분들을 희망적으로 보냐면은 요새는 금융지능이 뛰어나시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외국도 다 가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문가의 전당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유튜브 좀 보고 하다못해 내가 책 한 10권만 보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이제 뭐예요? 공짜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학습 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생각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보다는 저는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는 이른바 중지를 내가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가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모든 게 이거 아니면 극과 극 팬덤만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짜 이 냉철한 관찰자적 식견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그분들이 오죽하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돈 많은데 뭐하러 남들 보고 집 사라고 말라 그렇게 해요. 그건 자기들이 잘 먹고 살 텐데. 그럼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혹 설마 그때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긴 한가요? 없어요. 근데 경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매도 싸게 사야 돼. 근데 경매도 건매물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좋죠. 그냥 제가 이 경매를 이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세대로 사는 것은 편의점가 사는 거고 경매가 사는 거는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사는 거라고 코스트코나 얘기해요. 코스트코나. 그러니까 그만큼 할인점에가 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매 하셔도 좋고요. 저는 경매를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려면은 이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세분하다가 거의 간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능보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부터 경매에 관심 가져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거 저는 대찬성. 다만 중요한 거는 잔재주가 아니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불황기 때 틈새 상품이 좋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황기일수록 메인 상품으로 오셔야 돼. 자, 가뭄이 3년 들었어. 그러면은
격까지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틈새 상품은 없어져요. 메인 상품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3년이 가뭄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큰 줄기는 이게 안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가장 좋은 게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로 될 거, 요 정도로 그 메인 상품으로 오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경매대도 관계없고 뭐 건매물에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싸게 사라. 예,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그렇죠. 예,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에서 사실 네. 이제 급지라는 거는 네. 사실 가격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5년, 10년 뒤에 이 입지가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입지는 있을까요? 뭐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저는 그거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네. 강남 불패하다가 요번에 강북이 더 올랐잖아요. 네네. 저는 그 입지론을 잘 안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 입지 가지고 약간 세일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서울은요, 제가 보면은 큰 피자판이에요. 우리 가령 회장님이 너 일 잘한다고 네. 피자를 이렇게 우리 부서에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네. 아, 내가 조금 큰 거 먹으려고 이렇게 잘라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더 큰 거야. 네. 서울은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강남 불패를 안 믿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서울 불패를 믿습니다. 경기도 쪽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경기도 쪽은 제가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하나의 저는 아파트 벽이 형성될 거라고 봤거든요. 옛날부터. 뭐 그게 하나의 축입니다. 그거 한 축이긴 하지만 그런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네. 지금은 입지 따지지 말고 싼 거 사셔야 돼요. 싼 거 사시면 돼요. 고점 대비 싼 거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부동산 약간 어중간하게 공부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원래는 상가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은 입지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요, 두 번째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입지가 없어요. 아파트는 똑같아요. 거의. 아파트는 1층하고 꼭대기층하고 로얄층하고는 약간 가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강남이 오르면 어느 순간 또 그에 맞춰가지고 강북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너무 입지 따지지 말고 가격을 사셔야 되는데 굳이 좀 따지면은 당연히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걸 당연히 좋은 거고 안 그래요? 그다음 대단지 좋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업무지구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정도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우리 처갓집에서 좀 가까운데 이런 데가 더 좋은 거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피자판이었다니까. 그럼 중요한 게 지금 네. 싸게 산 게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지금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니까요. 네. 지금 어디가 싸 보이세요? 지금 나중에 어디가 더 싸 보일까요? 지금은 아직은 싸진 않고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이 싼 곳은 주로 이제 그 작년에 많이 올랐던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안양 동안구나 인덕원 같은데 네. 그다음에 수원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는 화성,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지표만 그렇지 실제로는 고양도 많이 빠졌고요. 세종도 많이 빠졌던데 뭐 대구도 많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하고 실제 현장하고 갭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다가 최대한 건물을 많이 쳐놔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면 된다. 자꾸 절대적인 걸 원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남이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강북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수도권도 이번에 다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만 이제 원칙이 집을 사실 때 아무리 집을 사놓고 내가 쓰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런 원칙을 드리고 싶어. 내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1시간 거리 정도로 잡으셔야 돼. 1시간 멀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역에서 한 500m 정도. 집주거리의 역세권. 걸어서 한 8분 정도? 보통 역세권이 서울에서는 500m거든요. 네. 출구로부터. 그러니까 한 8분 정도?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대단지면 더 좋겠죠. 그 정도로 하셔도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입지를 쫓아가면은 네. 잘못하면 갭투자가 돼버려가지고 서울은 2년 살아야 돼. 그전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건물 쳐놓듯이 해서 한 20개 건물 쳐놓고 그 중에서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사라.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5대 강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그러시죠. 지금 5대 광역시는요. 이번에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4년간 보면요. 전국이 지금 35% 정도 올랐는데 요번에 5대 광역시는 인천을 뺀 나머지 광역시입니다. 26.3%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전이 좀 많이 올랐어요. 대전이 48% 정도 올랐는데 대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24.7% 정도 올랐지만 대구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가 한 입주 물량이 2만 5천 가구, 내년이 한 3만 2천 가구 돼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대구는 한 2년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대전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써 세종하고 대전은 같은 몸이거든요. 그 서로 그게 연담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붙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몸이라고 보면 되고 세종이 빠지면 대전도 같이 빠집니다. 세종이 빠지고 있죠. 대전도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요. 대전이 0.98%, 대구가 1.89%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거품의 크기도 크지 않다. 그래서 대구하고 아까 대전 정도만 조금 더 빠질 거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까지는 그 빠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대구하고 대전이 지금보다도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나 보군요. 그렇죠. 대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대구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입주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